수출 규제 조치 완화 움직임에 우리 금융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등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 중 일부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7% 상승한 1920.6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그렇군요. 코스닥도 따라서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급락한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3.68% 오른 585.4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5원 70전 내린 1209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일본이 그동안 규제해오던 반도체 소재에 대해 수출 한 건을 허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일 대응 방침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짚어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와 현안 점검 조정 회의를 잇따라 열고 우리 수출 5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국가 등급을 기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한 데 따른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맞대응 조치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배경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여러 상황이 작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오늘 규제 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을 막아왔던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처음으로 수출 허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품목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물량으로 아직까지 반입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경제보복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240여 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은 물론 일본의 추가 조치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 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 중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대 그룹 경영인들과 또 만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에서 결국 강등한 데 따른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오늘 회동 어떤 대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했습니까? 네, 오늘 청와대 조찬 모임에는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권형수 LG그룹 부회장, 그리고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 등 5대 그룹의 부회장 또는 사장급이 참석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청와대가 설치한 일본 경제보복 상황반의 반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요 기업 경영자들과 의사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도 김 실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재개 현장의 우려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 이번 만남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의 회동이 성사되느냐일 것 같은데요. 네, 만남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짜는 광복절 직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 실장과의 모임에 참석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의 이런 행보는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 정부의 국산화 의지를 분명하게 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오늘 주재했습니다.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인데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을 겨냥해 이번 무역 보복 조치는 이율 배반적인 처사라며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또 한 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을 겨냥해 이율 배반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말바꾸기일 뿐 이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부분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이 승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우리 경제 체질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책부터 우리 부품, 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요. 네, 한은은 오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년 전에 비해 2%가량 증가했던 수출 물량 지수는 5월에 3%, 6월에 7%가량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은은 글로벌 경기와 교역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된 것이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이런 흐름이 2000년 IT 버블 붕괴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한일 경제 정쟁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하면서도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은이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를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고 지적을 또 했다고요. 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1,7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 가계의 부동산 대출이 잔액이 1,000조 원, 기업 부문 대출이 670조 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가계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이 4.3%인 반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13.9%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고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은 최근 나타나는 대출금리 하락과 하반기 수도가 아파트 입주와 분양 물량은 부동산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연체율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같은 SNS 마켓을 통해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요즘 늘고 있죠. 그런데 대다수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기간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스타그램에 공동구매라고 검색하니 약 40만 개의 게시글이 쏟아집니다. 블로그를 통해 의류나 가방을 판매하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이 같은 6개 플랫폼의 SNS 마켓 400여 군데를 조사해보니 계약 철회, 즉 환불 관련 전자상거래법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SNS 마켓들은 주문 제작과 공동구매 등을 이유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예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가능한 기간을 줄이는 SNS 마켓도 있었습니다. 청약 철회를 불인정하거나 또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인 7일을 1에서 3일로 축소하는 등 소비자의 환불 신청과 관련된 정당한 청약 철회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가 통신 판매업 신고를 했을 경우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00건이 훌쩍 넘습니다.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계약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물품 중 의류와 가방의 피해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일부 SNS 마켓은 신용카드 등을 거절하고 아예 현금만 받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SNS 플랫폼 제공자가 판매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달 중순부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의 일본 가맹점 결제 금액이 지난달 중순부터 1년 전보다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1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월 중순부터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되며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 협상 교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 현대중공업 노조는 여름 휴가가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파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오르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4구의 경우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지난주보다 0.05% 상승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베일벗은 갤노트 10. 삼성전자가 대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을 오늘 새벽 공개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5G용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산업부 최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갤럭시 노트 10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공개됐죠? 네, 삼성전자는 오늘 새벽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에서 선보인 건데요. 공개된 갤럭시 노트 10은 노트 시리즈 중 최초로 6.3인치와 6.8인치 등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네, 최 기자, 전작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네, 스마트 S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된 점입니다. S펜으로 쓴 손글씨를 바로 디지털화하거나 S펜의 움직임을 인식해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액션 등 기능도 눈에 띕니다. 또 S펜으로는 카메라 방향을 전환하거나 또 촬영 모드 변경, 줌인, 줌아웃 등도 모두 가능한데요.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을 만큼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기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윈도우 10 기반의 PC와 갤럭시 노트 10의 그 연결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번만 연결을 하면 향후 조작이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결돼 있어서 PC에서 갤럭시 노트 10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새벽 출시됐던 미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요 외신들은 참신한 기능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CNBC는 얇고 가볍고 강력하다며 대형 노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모델과 차세대 네트워크를 원하는 5G 모델이 있다면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은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맞고 있었습니다. 애플과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으로부터 협공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출시로 반전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외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오래 하는 경향에 비춰볼 때 갤럭시 노트 10의 대당 $1,000의 그 가격은 높은 가격에 저항하는 소비자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도 조만간 출시될 것 같은데 5G 전용으로만 출시될 것 같다고요? 네, 오는 23일 국내에는 5G 모델로만 정식 출시가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5G 시장 경쟁의 그 중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 이통 3사는 전용 색상과 제휴 할인 등을 내세우면서 본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항공업계 덮친 노노재팬. 일본 수출 규제의 타격, 항공업계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의 상황이 불안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노선 감축이 지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일본 노선의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이 연이어 일본 노선을 축소하거나 아예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6개 저비용 항공사 모두가 일본 노선 감축에 나섰는데요. 오늘 진에어까지 일본 노선 감편을 발표했고요. 지난 7일에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업계 1위인 제주항공도 인천과 부산 등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노선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저비용 항공사의 적자는 정해진 수순이죠. 제주항공은 5년 만에 올해 2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 2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워낙 폭락으로 인해서 해외여행 자체가 과거보다 비용이 훨씬 들었고요. 일본 유행에 대해서 국민들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게다가 오는 10월에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등 신생 저비용 항공사들이 뛰어들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한항공에선 최근 이 제드 티켓이라고 부르나요? 이 논란을 빚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제드 티켓은 항공사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항공 티켓을 말하는데요. 일본 노선 공석이 늘어나자 일본행 티켓이 90%까지 할인됐다고 하는데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 제드 티켓을 이용해 대거 일본 여행을 떠났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겁니다. 예. 이를 두고 일본 불매운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호재를 누리는 거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반면 일각에서는 빈좌석으로 가는 항공편에 자사와 직원들이 휴가철을 맞아 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형 희망 나눔주택. 집은 있지만 노후가 불안한 고령층을 위한 연금형 희망 나눔주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파는 대신 매달 연금을 대신 받는 건데요. 오늘 국토부가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생활경제부 김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먼저 연금형 희망 나눔주택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LH에 판 다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LH는 이렇게 산 집을 리모델링한 다음 저소득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데요. 만약 집을 판 사람이 무주택자가 되면서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를 넘지 않는 등 공공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본인이 판 집에서 임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상담과 신청은 LH 각 지역 본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파트는 신청을 할 수 없군요. 네. 그럼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또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나이가 60세고 또 6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을 경우 기간을 30년으로 잡는다면 일시 지급금으로 우선 6천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매달 약 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이 되는 집값은 공인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지는데요.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국토부가 이번에 일부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기존 만 65세 이상이어야 했던 가입 나이를 60세로 낮췄고요. 또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집값도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했는데 이 조건은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상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기존의 이 주택연금과도 제도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차이점이 있나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예.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연금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은 연금은 사망한 이후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갚게 됩니다. 반면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경우 LH에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살 곳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예. 또 연금을 받는 기간도 최대 3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주택연금보다 희망나눔주택이 좀 더 불리해 보일 수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은 더 많습니다. 집을 먼저 팔아서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65세 노인이 3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매달 약 84만 원을 받는데 같은 조건일 때 희망나눔주택으로는 일시금 3천만 원에 20년 동안 매달 140여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피지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했죠. 그런데 가장 우려됐던 개별 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불확실성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본이 언제든 개별 허가 품목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들어갔던 반도체 일부 품목에 최근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진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보류했습니다. 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시점인데요. 관련해 세 분 오늘의 전문가 또 모셨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 교수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와 비화이트리스트로 나눴던 기존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 B, C, D 그룹으로 지금 세분화시켰는데 이 그룹 구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한 그룹을 A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총 27개 국가였던 데서 대한민국이 빠진 26개국이 A그룹에 포함이 되고요. 예. B에서 D까지 있는 그룹에서 D로 갈수록 이 수출 관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D그룹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한 10개국 정도를 지정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이번에 B그룹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그룹 그리고 C그룹에는 이 대만이나 싱가포르, 인도처럼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화이트 국가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포괄적인 허가를 받게 돼서 3년 동안은 개별 허가를 면제받게 되지만 나머지 B그룹 같은 경우는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포괄 허가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B그룹으로 일단 강등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정 교수님, 이렇게 되면 수출 심사 등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지 지적해 주시죠. 예, 일단 B그룹은 한국만이 우리나라만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들리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그 전략 물자에 대해서 약 한 1,100개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이제 건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A에서 B로 빠진 것은 물론 처음에는 이제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 나누었었는데 이제 백색 국가라는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A, B, C, D로 가면서 이제 B그룹, B, C, D는 비백색 국가인 셈이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일본이 칼을 빼들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제든 자의적인 판단과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정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양 교수님, 이 B그룹을 봤을 때 한국과 에스토니아 등 16개국으로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몇몇 나라들은 아예 공개를 지금 안 했단 말이죠. 이거 꼼수 아닌가요? 뭐 이제 행정상의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그다음에 비화이트리스트로 이렇게 두 개만 그룹을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4개 그룹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그룹이 B, C, D는 새로운 어떤 분류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나라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금 그 4대 어떤 이런 그 수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인지 여부하고 또는 어느 정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또는 일본과 상대 국가의 무역량이라든지 또는 무역의 내용 같은 것을 심사하는 지금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여기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이번에 우리를 B국으로 강등시킨 것은 일본 내에서 말하자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에칭가스가 한국으로 수출됐는데 또다시 그것이 재수출됐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군사 전용으로 쓰지 않는다는 그런 그 보장이 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B그룹에 속할지 아니면 C그룹 강등될지에 대한 또는 뭐 최악의 경우는 D그룹에 될지에 대한 중요한 아마 기준 스탠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조금 더 아마 행정 절차일 수 있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 교수님, 일본이 이처럼 화이트리스트 명칭을 폐기하고 이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바꾼 의도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당초부터 이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했던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다른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하게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수출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A그룹에서 D그룹까지 규정을 새롭게 한 것일 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만을 콕 집어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특별한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포괄 허가를 하겠다는 경우의 수를 열어둔 바가 있는데 정 교수님, 이건 또 어떤 속내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A, B, C, D로 구분하는 거는 그 국가가 소위 전략 물자 수출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이고요. 관리 등급, 관리 체계를 평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업이 알아서 잘 챙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중에서 이제 소위 그동안에 법규 준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일반 포괄 우대 제도와 같은 거를 그 기업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자의 어떤 그 관리를 수출 기업이 알아서 잘 챙기라는 거고, 이런 이제 유사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통관 관련해서 기업들이 세금을 잘 내고 또 수출 신고를 잘하고 하면은 수입을 할 때 좀 그 편의를 봐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통관 우대 제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관 우대 제도를 거꾸로 수출 기업한테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그 내용이죠. CP 기업이 632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이야 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를 강화하는 그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펼치겠지만 사실 이 걱정은 영세 중소기업들입니다. 정 교수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은 뭐 처음부터 뭐 이게 이제 CP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ICP입니다. International Compliance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ICP 기업인가 여부를 사실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대기업끼리 했기 때문에 일본의 웬만한 대기업들은 그런 인증을 갖고 있겠죠.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한 600여 개쯤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일본 대기업하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혜택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비즈니스라는 게 급수가 비슷한 회사들끼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일본의 중소기업하고 했는데 그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ICP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600 몇십 개 기업이 ICP라고 알려져 있다고 그러지만 정확하게 이 기업이 이다 아니다는 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전략 물자를 일본으로 수입하는데 분명히 당분간 애로를 겪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일본 대기업과의 거래를 트는 것이 아니면 전환을 시키는 것이 뭐 물자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그 투명성이나 이런 데서 보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일단 일본이 시행사칙을 함께 발표하면서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신 조건을 붙였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또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 혹은 군 관계자일 경우 이런 모호한 표현의 그 기준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양 교수님, 이 부분은 좀 화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화이트하고 논 화이트를 이렇게 구분을 한 게 기본적으로 4대 체제에 다 가입했으면 이제 화이트로 본 겁니다. 백색 국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예전에 이제 냉전 상태 하에서는 이제 북한에 포함해서 공산권에 대한 어떤 중요한 핵심 부품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4개의 그 통제 시스템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고 A, B, C로 구분이 된 거니까 일본 쪽에서 본다면 확실한 것은 이게 이제 테러라든지 핵무기 쪽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새로 추가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측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이런 에칭가스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품목들이
또는 이란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핵과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데 개발되는데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확실한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군 관계자 또는 이제 군사 부품으로 사용될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애시당초 기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배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이제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대로 자의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시행세칙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무부처인 이 경제산업상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위 법령으로 좀 알고 있는데 실제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원래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가지고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의 기본적으로는 운영 방침, 제장에 따른 매뉴얼상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의도만 있으면 이건 행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냥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등시켰다. 단지 이것은 지금도 일본 측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상의 절차이다. 이것은 하나하나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변동 가능한 것이고 개별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하거나 배제하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이 불투명성, 불안정성이 기업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서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죠. 상당히 쉽게 말하면 피곤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된 것이고 저쪽에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니까요. 어떤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담보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것은 칼을 빼들고 이것이 개별 허가제가 될 수 있다 또는 뺄 수 있다는 식이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예측 불가능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바뀐 것이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얼마든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로 우리에게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예상보다 낮은 강도로 나오면서 이게 어떤 의도며 전략인가 이 배경을 놓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일본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이 소재 국산화 대책 등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게 된 것은 우리 기업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본 기업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상반기 무역 흑자가 87%가 급감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본격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나면은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던 일본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일본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모호한 조치로서 현재 상황을 좀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원래 당초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에서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단 유보 조치를 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종의 물밑 움직임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가 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보도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양 교수님, 일부에서는 또 우리 정부가 이미 거론됐던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의식해 일본이 대응 카드로 남겨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실익은 없고 굉장히 이제 위험부담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일본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보면서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일단 이제 세 개 품목 플로드 플루미드하고 에칭가스 불화수소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포토리지스트에서 포토리지스트는 지금 이제 다시 일본 내에서 수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부품 특히 이 반도체를 만드는 중요한 두 개의 부품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보통 통상 이제 4주, 5주 정도 걸리니까 적어도 일주일 또는 열흘 이내에 이 두 가지 품목 플로드 플루미드하고 그다음에 불화수소 부분이 다시 수출이 일본 내에서 재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도 약간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고 우리도 일단 대응을 보고 나서 다시 맞대응하겠다는 정도로 약간 지금 이제 국면이 좀 약간 전환된다고 할까요? 그런 약간 그런 좀 바뀐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미묘한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느낌도 들어서요. 교수님께서는 이 변곡점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 이해를 강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입장에 있어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수출 금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또 이번에 전격적으로 수출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으로서는 뭐 크게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무리한 어떤 그런 그 대응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뭐 자기들이 얘기하는 지금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데 한국을 일종의 그 압박카드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농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쭙는다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갔던 반도체 소재 한 건에 대해 앞서 양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수출 허가를 좀 내준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결이 같다 보시는지요? 실은 지금 수출 허가가 된 게 이제 그 EUV용 그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차세대 반도체 산업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이 뭐 에칭가스라든가 또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해주겠지만 포토 레지스터는 끝까지 아마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다른 두 것보다는 이걸 먼저 또 내줬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허를 찔렀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한국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화 국면을 이번에 한번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어쨌든 뭐 우리 정부에서는 WTO 제소 카드를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WTO에 제소를 할 때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요건 중에 하나가 사실 수출 금지가 돼서 일본이 금지를 해버리면 우리가 얘기하기 사실 쉬운 면이 있는데 금지를 안 함으로써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전략을 흩뜨리는 분산시키는 그런 어떤 뭐 이를테면 노림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질문을 좀 추가로 양 교수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이 견해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WTO에 지금 제소를 준비 중인데 만약에 우리가 맞대응해가지고 100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할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이 WTO 제소하는데 우리도 이제 똑같지 않느냐라는 식에서 좀 불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역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은 이런 일본 측의 경제보복은 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계속 불안정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인 이런 어떤 일본 측의 숨고르기라든지 또는 수출의 재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은 아마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대응하는 자세,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부가 맞대응 조치로 내세웠던 그러니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임 교수님, 왜 우리 정부가 대응 수위를 낮췄다고 좀 보시는지요? 개인적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나왔고 추가로 지금 한두 가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5년에서 10년 정도 신소재 또는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 국산화하거나 수입선 다변하는 데는 많은 부담이 듭니다. 그건 경비도 그렇고 또는 여러 그 과정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무역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하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산화라든지 수입선 다변화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체제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는 우리도 좋지 않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WTO에 걸리게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약간 타협할 수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완화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약간 여기서 예. 좀 더 진일보해가지고 한일 양국이 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좀 하루빨리 좀 찾아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 수위를 좀 낮추면서 일본의 움직임을 함께 좀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식의 정부 대응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도 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김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늘 해왔고요. 하지만 여권 내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발표하고 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등에 대한 강경한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어도 보이고 있는 정부의 행태 그리고 여권의 기류 변화 같은 경우는 일본과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수차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8월 15일에 있는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쏟아낼지 여부에 따라서 일본과의 대화가 이어갈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외교적인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은 일단 우리 정부도 좀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산 부품 또 소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와 관련해 어제 문 대통령이 한 기업을 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행보를? 감속기를 생산하는 국산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기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때 도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들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 바라보건대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부품 소재를 국산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6개월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정부의 대응 조치들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들도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중장기적인 대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반한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좀 세밀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그런 기본 틀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 소재 국산화 여전히 실효성과 관련해 지적이 많습니다. 정 교수님, 실제 이 국내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기술이 없어서 국산을 못하는 게 아니다. 시장성과 판로가 없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양쪽 다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들의 실력도 좀 상당하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있어야지 그게 제품화나 또 실제로 설비 투자로 이어질 거라는 거는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또 이제 대기업들도 또 할 말은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중기부 장관하고 재벌 회장 간에 서로 설전이 있었는데 안 사줘서 그렇다? 안 사줘서 품질이 따라줘야 사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얘기인데 그것도 또 양쪽 말이 다 틀린 것 같으면서도 다 맞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부가 기본적으로 부품 소재 국산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야 되는 산업 정책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위해서 일본 부품 소재에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국산화를 하자고 그러면 이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입각해서 그런 걸 충분히 활용을 또 하면서도 국내에서도 그 부가가치 부품 생산 기업들이 많이 생기도록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가야지 전자처럼 그렇게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순전히 감정적인 거지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단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양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야겠습니다. 앞서 정 교수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한일 갈등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어디를 잡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좀 한마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해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이제 개인 청구권의 문제는
이건 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한국의 국내 입법 조치로 청구권 협정에서 돈을 받은 거니까 다 종결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접점이 아직까지는 너무 커가지고 어느 접점에서 과연 서로 양보해가지고 공통의 어떤 수용 가능한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제 사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8월 15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경축사 메시지가 있고 또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가능하거든요. 또 10월 달에 일왕 즉위식의 또 축하 사절의 파견, 12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한일 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개인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거기에 막 걸려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방향과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외교적 해법을 풀어가겠다라고는 접점을 조금씩이라도 찾아나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때 이 일본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 미국도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문제까지 복잡 단안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중국 청장이 나서서 이 명동 일대 현수막을 걸고 나서 일부 국민들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분명하게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들을 하되 일본 전체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가 절단나지 않는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외교적 해법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들을 조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모든 노력 조치들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각 위성 영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내일 역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또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굵은 빗방울이 짧게 떨어지겠습니다. 이 원인은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외출하실 때 접이식 우산을 챙기시는 등 소나기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요즘에 물 속을 걷는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습한 데다가 무더운 날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내일 역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전국의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매우 위험 수준까지 올라 무더위에 주의를 하셔야겠고 그 밖의 지역은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 그리고 대전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도 낮부터 광주와 전주, 대구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상당히 덥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동부 내륙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습하고 무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피지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